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 손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만 어제 오후 5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간주 앞에서 3시부터 서초동 사저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물론 환송은 100% 잘 했다고 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길 양쪽에 도열하고 쫙 서서 사저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지도자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넘넘한 그 모습, 간주입구에서는 사전 약속했던 2030, 40 청년들 200여 명과 직접 악수를 하고 포용을 하고, 도로로 나와서도 일반 애국 시민들과 또 악수를 하고 포용하고, 누군가 좀 빨간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간주 앞에 있어서 서초동 사저 앞에서는 찬반 집회까지 열렸다는데 참 대한민국을 말아쳐먹는 좌파들은 어찌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거,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여간 마음이 많이 쓰라린 시간이었습니다. 또 불법 탄핵에, 사기 탄핵에, 협박 탄핵에 일 잘하던 현직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헌법학자이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님의 아주 중요한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법 불법성을 계속 지적해왔고 당연히 이것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던 양심 있는 학자라는 사실에 제가 이 글을 직접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앞선 그 칼럼에서 지난해 12월에 국회는 탄핵수 조기를 앞서 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비상사태였는지 윤만 판단한다. 중대한 위반 없이 기각은 당연한 것이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기각을 결정했다는 기사들. 이외에도 수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오늘 이인호 교수님의 이 글은 헌법재판소를 진짜 적나라하게 이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이 뭐가 잘못됐는지, 헌법재판관들은 무엇을 오류를 범했고 무엇을 위법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재판관 8명이 이 내용을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양심이 찔리시면 자수하십시오. 제목은 87년 헌법체제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이인호 교수님의 글을 지금부터 제가 직접 토시 하나 안 틀고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부터 제가 낭독한 이인호 교수의 이 글을 듣고 지금으로도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찔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양심 선언하시고 다시 재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파면 결정의 요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일치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들, 즉 국회 공경 투입, 계엄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3자 간의 권력균형에 관한 고민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인식 아래에서 내려진 재판이다.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실 판단을 하고 있으며 논정에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과 공정성을 잃은 결정이다. 실로 헌법재판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정치재판이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짧게 밝힌다. 2.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중대한 오류들.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의 본안 판단에 앞서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각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왜 배척하는지 그 논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결정 짓고 있다. 탄탄한 법리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논정은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포기했다. 그나마 제시하고 있는 논정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실로 납득하기 어렵고 기이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여기서는 헌법재판소가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그 오류를 지적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임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이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간단히 결론지었다. 그런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임을 인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헌법에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이 원칙을 깨트릴 논거가 될 수 있는가? 기존의 선례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 헌법적 분석은 전혀 없다. 그냥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권한이 있으니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득은 필요 없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둘째, 국회가 탄핵소추 표결에 앞서 사실조사 및 토론 심의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이 생략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추 절차에 헌법적 헌결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는 중체단 표결을 하면서 계엄 선포의 경위와 배경, 대통령의 의도와 목적, 계엄 시행의 과정, 그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없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평가에 관한 심의와 토론이 없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판단에 근거해서 표를 던진 것인가? 공개적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기초해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국가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주의의 기본적 절차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는데 이를 승인한 헌법재판소는 대체 의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헌법재판부인가? 이런 후진적인 탄핵 소추 절차가 앞으로 계속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셋째, 헌법재판소는 1차 탄핵 소추안이 표결된 것이 아니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고 2차 탄핵 소추안은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 표결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고 달리 헌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중대한 오류다.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 투표 결과 투표수 195표가 확인되었고 200표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함으로써 중요한 헌법 절차를 왜곡시켰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승인하고 말았다. 의결 정족수와 의결 표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명시한 소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소추 사유인 내란제 부분을 철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선례를 인용하면서도 그렇지만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다음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 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아예 내란죄 부분에 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핵심적인 심판 대상에 관한 중대한 판단의 오류이며 누락이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소추사유의 사실관계는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사실은 계엄선포의 헌법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다. 이 양자가 어떻게 동일한 사실인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동일한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형법 위반을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법조문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을 눈먼 어린 황제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논쟁이다. 3. 계엄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 권한을 빼앗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헌법상의 요건을 위반했고, 또 계엄의 시행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의 위배를 인정하였다. 우선 계엄 선포의 요건 위배 판단에 대해 알아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점을 세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70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실체적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 즉 국가적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주관적 확신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재량과 부정선거의 의혹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위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외부 세력에 의한 체제 붕괴의 임박한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을 울린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빼앗아 대신한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이 판시와 판단은 국가 긴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계엄에 대한 과거의 역사의식에 매몰돼 이해의 바탕에서 판시와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많은 지면을 하려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해놨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1987년 헌법체제가 아닌 그 이전의 군사정부 시절의 이해이고 감성이다. 현행 헌법의 국가 긴급권을 과거의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은 물리적 전쟁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테러, 폭동, 사이버전, 해킹, 부정선거의 시도, 방화 등 실로 다양한 요건과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계엄 요건에 대한 판시에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이 전혀 없다. 한편으로 이미 현행 헌법은 계엄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훨씬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2시간 33분 만에 국회가 통제권, 즉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즉각 이를 받아들여 계엄 상황이 종료되었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 다툼이 정치적으로 종결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 요건을 부당하게 좁히면서까지 한쪽 정치 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사법권의 한계를 스스로 넘은 것이다. 4. 증거에 의한 사실인적이 아닌 사실의 추정에 근거한 재판.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들, 즉 국회 군경투의 계엄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즉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이 정한 계엄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후속 조치에 대한 사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이 아닌 사실의 추정에 근거한 사실 판단을 하였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어떤 직접적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는 제3자의 진술, 행동의 개연성, 정황적 사정이다. 즉 육군 특수전 사령관 각종군의 발언이 화상의 시스템을 통해 예하부대에 전달되었다는 점, 대통령에 이런 지시가 없었더라면 각종군이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의결 정족수라는 용어를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각종군이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이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사전 조율의 가능성이나 위기에 의한 영향력 하에 정언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대통령이 한 반대 진술의 일관성은 왜 무시하는가?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동의 개연성에 근거해서 사실을 추론해내므로써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판단에 있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탄핵 소추를 하는 청구인 즉 국회가 입증해야 될 사실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증거법칙의 기본을 무시한 것으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에 관한 판단을 증거법칙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채로 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사실 판단의 출처와 근거, 즉 증거 목록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떤 증거자료에 의거해서 사실 판단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 사후적인 법적 분석이 불가능하고 이는 비판을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는 판결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5. 평의 결과가 왜곡되는 의심과 그 근거.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갈린 이 사건에서 8인 전원 일치로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그런데 평의의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서술이 결정문에 나타나고 있다. 결정문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리고서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이전 국회의 행포로 인한 국정마비 상황을 쭉 열거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서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야당의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숙한되게 보기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국회와 대통령 모두를 질책한다. 그런 다음 국회 다수의 행포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다른 헌법수단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조언까지 한다. 다른 헌법수단으로는 헌법 개정안 발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법률안 제출, 심지어 정당 예산의 제수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한 결정문 안에서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은 8인 재판관 사이에서 실체적 판단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결론은 8인 전원 일치로 났다. 이는 평의의 결과가 인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의심을 사게 만든다. 만일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앞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가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라고 규정해 놓고서 실제로는 규범적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을 한 것이다. 6. 헌법 수호자를 파면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6조 2항에서 규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 원수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으로 외교권, 전쟁권, 국군 통수권, 국가 긴급권 등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바로 여기 국가 긴급권에서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수호자의 지위를 스스로 찬탈했다. 현행의 87년 헌법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괴물이 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8인의 법복기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의회의 연성 쿠데타를 완성시키는 위험한 정치 행위를 했다.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력 균형은 완전히 깨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두 정치기관 이외에 군림하는 권력 지형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상권분립의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법, 권력에게 금가옥조로 여겨졌던 절제미덕, 즉 사법자제의 원리는 우리 헌법에서 사라졌다. 이 계물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이제 국민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자, 글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내용이 너무나 충실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들으면 양심선언을 하고 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에 우리 이인호 교수님께서 이 계물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이제 국민이 고민해야 할 때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과 위법투성이고 협박을 받아서 이런 결과를 드러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5대3의 기각이 확정됐던 것이 끝내 끝에 가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협박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실이라면 반드시 재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2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 강함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결기와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이 방송을 전 국민에게 널리 퍼뜨려서 이인호 교수의 헌법재판관 8인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국민들이 다 알고 분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